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핵심 개념을 살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스포츠 윤리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쉽지만 이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지 다른 과목에서 조금 부담감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츠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출이 많이 되었던 이론들만 모아서 살펴볼까 합니다. 1강에는 1강부터 4강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윤리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윤리의 기초 개념에는 도덕, 선, 윤리가 반드시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도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은 여러분들 개인의 양심에 기반한 행동 지침으로 사회적 관습이나 규범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하는 행동을 저희는 도덕이라고 하고요. 선은 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좋은 상태라든지 어떤 좋은 가치를 의미하며 단순히 옳은 행동을 넘어서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저희는 선의라고 합니다. 또 윤리라는 것은 개인이 속한 사회나 조직 내에서 지켜야 할 강제적인 규범을 의미하며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이치 혹은 도리에 따라 정해진 행동 기준을 저희는 윤리라고 합니다. 도덕의 예시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동, 이러한 것들은 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어요. 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어르신이 이제 버스에 타셨을 때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면 선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 이러한 것들이 선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만족감을 느끼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거기에 따른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윤리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치료를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약간의 직업 윤리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스포츠 감독, 스포츠 심판, 또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식품에서 지켜야 할 윤리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가장 기반이 되어 있고요. 선의라는 것은 어떠한 제일 쉽게 말해서 착함. 네, 결과적으로는 나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 좋은 상태와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윤리라는 것은 그죠? 약간의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졌으니 강제적으로 조금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을 윤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레스트가 제시한 도덕성 4가지 구성 요소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판단, 도덕적 동기, 도덕적 실행,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보시면 민감성은 문제 인식, 타인 영향의 이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동기에는 도덕적 우선순위라든지 행동 의지가 포함이 되고요. 도덕적 실행 부분은 행동의 실천, 용기, 지속적인 노력,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도덕적 실행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인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는 거의 매년 출제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맞추라고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중에서 사실 판단 먼저 살펴볼게요. 사실 판단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이고 그죠? 검증이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파리올림픽의 참가자 성비를 봤을 때 50대 50으로 맞춘 사상 첫 메가 이벤트다 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사실 판단이죠. 네, 어떤 주관적인 하나의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판단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치 판단은 그럼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가치 판단은 어떠한 주관적인 가치나 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판단으로서 이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으며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와 같은 다양한 평가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이 가장 우수했다 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의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죠. 이건 상당히 주관적인 가치에 따른 판단일 수 있다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얘가 사실인 건지 아니면 그냥 한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인 건지 이것만 구분하실 줄 아시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맞히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년 출제가 또 되고 있죠. 목적론적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목적론적 윤리와 쌍둥이처럼 따라 붙는 게 있죠. 바로 의무론적 윤리입니다. 그죠? 의무론적 윤리. 이 두 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목적론적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목적론적 윤리는 공리주의라고도 해요. 여러분들이 목적론적 윤리를 외울 때 공리주의도 반드시 같이 외워 주셔야 합니다. 목적론적 윤리는 무엇이냐 살펴보면 행위의 결과나 목적에 따라 그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목적론적 윤리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심이 돼요. 행위는 중간에 어떠한 과정이나 행위보다 결과, 그죠? 이겼느냐, 졌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윤리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목적론적 윤리를 주장한 학자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죠? 이 4명의 학자들은 다 많이 출제가 되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것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행복을 목표로 덕을 실천하며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도덕적 행동이라고 보았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경우에는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는 공리주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보기가 주어지면서 이러한 주장을 한 학자는 하면서 최대 다수의 행복, 그죠? 이러한 키워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로 목적론적 윤리를 주장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답을 맞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신의 뜻에 따라 인간이 자연법을 실천하며 궁극적 선에 도달한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터 싱어, 가장 중요한데요.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결과주의적 윤리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윤리는 결과론적 주의라고도 해요. 이거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목적론적 윤리, 공리주의, 결과주의가 다 같은 뜻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 존 스튜어트 밀, 토마스 아퀴나스, 피터 싱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와 피터 싱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학자입니다. 다음은 의무론적 윤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론적 윤리는요, 목적론적 윤리와 달리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에 따라 가치 판단을 하는 윤리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론적 윤리가 결과 중심이었다면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 결과가 이겼더라도 그 행위가, 그죠? 그 이기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모든 과정들이 윤리적이지 못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윤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무론적 윤리를 주장한 학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5명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학자는 바로 이 칸트. 칸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 롤스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데이비드 로스 또는 존 로크, 토마스 리드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학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전체 외우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의 그 내용에서 주요 키워드만 이렇게 외우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일치를 시키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칸트를 좀 살펴볼게요. 칸트는 결과와 상관없이 보편적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이 그 도덕적 행위라고 보면서 또 정언 명령과 가언 명령을 주장했는데요. 정언 명령은 조건이 없이 항상 따라야 하는 도덕적 원칙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무조건적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반면 가언 명령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조건에 따라 따라야 하는 규칙을 의미하는데 이는 조건부 명령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언 명령이라는 단어와 가언 명령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칸트가 주장한 내용이고 칸트는 뭘 주장했어요? 의무론적 윤리를 주장한 학자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존 롤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존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윌리엄 데이비드 로스는 상황에 따라 여러 의무가 충돌 시 직관적으로 옳은 의무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봤고요. 존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의 자연권을 지키는 것이 도덕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토마스 리드는요, 상식적인 도덕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적론적 윤리를 주장한 학자들은 누가 있고 의무론적 윤리를 주장한 학자들은 누구가 있고 그 안에 학자들이 주장한 내용들에서 그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챕터 2 경쟁과 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승리 추구와 탁월성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올해는 2023년 빼고 2024년, 2022년, 2021년, 2020년 다 계속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쉬워요. 그냥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고 이거는 다시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쉽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아곤과 아레테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돼요. 정답을 고르는 문제에서 이 두 개 빼고는 이 밑에 것을 고르는 내용은 없어요. 네. 일단 아곤을 먼저 살펴보면 아곤이라는 것은 경쟁과 갈등, 승리를 위한 투쟁,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레테라는 것은 경쟁이 아닌 개인의 탁월함과 미덕을 추구하는 우수성입니다. 그래서 미를 추구하는 운동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아곤 같은 경우는 경쟁. 자, 아레테 같은 경우는 개인의 탁월함. 그냥 개인의 어떠한 경기력, 그죠? 남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고 본인의 경기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 개인의 탁월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아레테라고 해요. 그래서 경쟁은 아곤, 그죠? 탁월함, 이런 것들은 아레테라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안 외워진다 라고 하면 경쟁 2글자, 아곤 2글자, 탁월함 3글자, 아레테 3글자 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뭐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가 제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로고스는 이성, 파토스는 감정, 에토스는 도덕적 성품,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아곤과 아레테, 이것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맨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맨십은 경기에서 공정함, 존중, 예의를 지키며 상대방과 규칙을 준수하는 도덕적인 태도로, 이는 스포츠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든지 겸손한 승리를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패배의 인정, 그 다음에 심판 판정에 대한 존중 등이 스포츠맨십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페어플레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페어플레이는 경기를 정정당당하게 진행하는 것으로서 경기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플레이는 스포츠맨십의 중요한 일부가 되겠고요. 스포츠맨십이 페어플레이를 포함하는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어플레이에는 규칙 준수, 부정행위 방지, 경기 내 공정성 유지 등이 포함이 됩니다. 페어플레이 안에 이제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개념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필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구성적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면, 게임이나 스포츠 자체를 성립시키는 기본적인 규칙, 이것을 우리는 구성적 규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맞는, 규정에 맞는 유니폼을 착용해야 되겠죠. 또 거기에 맞는 장비도 착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과 규정 등을 준수를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구성적 규칙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규제적 규칙이라는 것은 경기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조정하거나 제어하기 위한 규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축구의 프리킥 규칙, 농구의 자유투 규칙 등이 규제적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여러 명의 학생들이 보기에 등장을 하고, 다음 중 보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주장을 할 텐데, 그 주장과 뭐 다른 것은, 또는 뭐 어떠한 A라는 학생이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형식으로 해서 구성적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적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서 이 중에 맞는 것을 고르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뭐 축구의 프리킥 규칙이라든지 농구의 자유투 규칙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나온다면
이게 구성적 규칙인지 규제적 규칙과 관련된 내용인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금 비슷한 내용의 형식적주의와 비형식적주의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적 규칙과 규제적 규칙과 같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주의와 비형식적주의로 나뉘는데요. 먼저 형식적주의라는 것은요. 스포츠 규칙과 규정이 스포츠의 본질을 이루고 엄격한 규칙 준수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규칙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한 어떤 행동이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반면에 비형식적주의는 스포츠 정신과 경기의 맥락을 중시하면서 규칙 자체만이 아니라 그 규칙이 스포츠의 본래 목적과 가치에 어떻게 부합하는지까지 고려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준수했더라도 그 행위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거나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기에 나가는데 태권도 시합을 경기를 나갔는데 상대팀 선수가 이제 한쪽 왼쪽 다리가 다쳤다라는 것을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을 경기에 올라가기 전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경기에서 이 선수와 붙게 됐는데 이 선수가 왼쪽 다리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고 거기를 일방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쪽 다리만 노리고 이랬을 때 경기 규칙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형식적주의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비형식적주의에서는 그렇게 다치고 그 선수가 왼쪽 다리가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또 다쳤을 때 선수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스포츠 정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비형식적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주의와 비형식적주의를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이제 요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4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수호지심,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감정이죠. 측은지심,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사양지심, 겸손하고 양보하려는 마음, 그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4가지가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외에 또 다른 사자성어가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4개 중에는 몇 가지가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4가지에 대한 의미는 알고 계시면 나중에 모르는 것이 나오더라도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다음으로 챕터 3 스포츠와 불평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성차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그죠? 여기에 보이는 5가지가 크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 먼저 살펴볼게요. 남성과 여성에게 고정된 역할과 행동을 기대하는 사회적 편견, 그죠? 그다음에 역사적인 전통에 의해서 성차별이 발생한다라고 보는데 살펴보면 가부장제 사회 구조로 인해 남성 중심의 권력과 권한이 강화됨, 그죠? 강화됐기 때문에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이러한 성차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제도적 차별, 법과 제도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요인, 특정한 어떠한 문화가 성별에 따른 행동과 역할을 규제하고 제한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디어와 대중문화, 여성 스포츠의 성적 대상화나
남성 중심의 스포츠 보도로 차별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한 성차별과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2025년도 기출에도 반드시 출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요즘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나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려고 하는 태도나 능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러한 개선 의지나 태도가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성차별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과거의 성불평등은 어땠는지, 현재의 성불평등은 어떠한 상황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불평등을 살펴보면 초기 스포츠의 남성 지배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의 스포츠 참여가 제한되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성의 능력 평가가 절하되었다라는 점에서 과거에는 이러한 성불평등이 존재했었고요. 현재를 보면 여성의 성상품화, 그다음에 취업, 임금, 지원 등의 기회 불균형 등에 따른 성불평등, 또 지도자와 리더십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성불평등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종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인종차별과 관련된 주요 이론과 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파르트 헤이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된 공식적인 인종분리 정책으로서 흑인, 백인, 아시아인 등 인종을 구분하여 백인이 우월한 위치에 서는 제도를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의 주요 이론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인종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특정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신념 체계를 의미합니다. 또 컬러 블라인드 인종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 인종을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종 프로파일링이 있는데요. 이는 특정 인종을 이유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주요 정책 이론 중에서 그 성격이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컬러 블라인드 인종주의가 인종차별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안은 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블라인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에서의 장애인과 관련된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사실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보기를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을 잘 들여다 보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대충 읽다 보면은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읽으면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맞추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설 접근의 제약. 많은 스포츠 시설이 장애인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거나 불편하게 하도록 하는 어떠한 제약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그 접근에 제약을 두면 안 되겠죠.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체육 장비의 특성. 체육 장비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체육 장비를 제공한다면 이것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특성을 각각 고려해서 장애인에 맞춰서 체육 장비 등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로 스포츠 프로그램 부족.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리그가 부족하다는 점도 바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하나의 행위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적 인식 부족.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회적 태도가 차별을 발생시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원 부족. 이것은 장애인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전문 장비라든지 보조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이러한 장애인들이 스포츠 참여함에 있어서 차별을 유발한다라고 보는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설적인 측면, 장비적인 측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원, 지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죠. 네. 다음은 챕터 4, 스포츠에서 환경과 동물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는 부올레가 제시한 스포츠와 환경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환경, 개발 환경, 시설 환경으로 나뉘는데요. 순수 환경은 인위적인 개입이 최소화된 자연 환경에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순수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시로는 등산, 서핑, 래프팅, 트레일 러닝 등 자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스포츠를 우리는 순수 환경이라고 보고요. 개발 환경은 인간에 의해 부분적으로 개발된 환경에서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예시로는 골프 코스, 스키 리조트, 공원에서 조깅, 트랙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설 환경은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등 인공적인 시설에서 스포츠를 행하는 경우를 시설 환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축구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수영장 등 인공적인 시설에서 행하는 스포츠를 우리는 시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서는 이러한 예시에 이런 스포츠들을 섞어 놓고 여기에서 특징이 다른 것은 다음 중 순수 환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태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생태 중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 중심주의는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윤리적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점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반면에 자연주의는 생명체는 물론 무생물도 그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생태주의와 자연주의가 그 관점이 약간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의 기출 문제들을 좀 보다 보니까 생태와 자연을 묶어서 유사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이론에 사실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살짝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생태와 자연 중심을 묶어서 거기에 관련된 학자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학습을 하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문제가 생태 중심주의,
또는 자연중심주의와 이것과 생명중심주의를 비교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더 깊게 뭐 생태중심주의와 생명중심주의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오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와 자연을 굳이 구분하지는 마시고 학자들은 그냥 생태중심주의 위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추후에 뒤쪽에서 보여지는 자연중심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에는 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태 중심주의와 관련된 이제 뭐 학자들을 좀 살펴보면 레오폴드 대지윤리를 주장했는데 이는 자연의 상호 연결성과 윤리적, 미적 관점을 강조한 학자이고요. 아렌네스는 심층 생태학을 주장하면서 모든 생명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자연 착취를 반대한 학자입니다. 또 여기에 보이는 뭐 한스 요나스의 책임 윤리, 미래 세대와 자연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라는 측면들, 또 베르크의 문화 생태주의,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상호작용을 중시했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뭐 생태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를 같이 혼합한 그런 뭐 주장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생태 중심주의와 자연 중심주의의 학자들을 모두 그냥 외우셔서 생태 중심주의, 생태 자연 중심주의 이렇게 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리처드 실번의 환경 윤리, 뭐 홀드렌의 지속 가능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자연 중심주의 같은 경우에는 생태 중심주의 학자들과 더불어서 뭐 존 뮤어라든지 린 화이트라든지 도널드 휴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 이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린 화이트는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런 생태 파괴로 기독교를 뭐 믿는 사람들이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간주했고 이는 생태 파괴로 이어졌다라는 측면을 비판한 사상가이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우위 뭐 사상을 주장했다. 뭐 이러한 것들, 또 존 뮤어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호운동의 선구자로서 자연은 개발되지 않고 보호되어야 함을 주장한 학자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냥 한 번씩 훑고 넘어가는 정도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생명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생명중심주의는 생태중심주의, 자연중심주의와 다르게 생명이 있는 것들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무생물을 제외한 생물, 동물, 인간 이렇게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폴 테일러와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는데요. 이 두 학자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폴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 유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은 이러한 생명과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생명체는 존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은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태중심주의 또는 자연중심주의와 이런 생명중심주의를 주장한 학자 폴 테일러와 알버트 슈바이처의 내용을 구분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다음, 종차별주의와 반종차별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종차별주의는 인간만이 우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종을 자신보다 열등하다라고 여기고 이를 차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반종차별주의는 인간과 동물이 평등한 권리와 존중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의 이러한 도덕적 우월성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종차별주의는 인간만이 특별하다, 그죠? 인간만이 대우받아야 한다, 이런 형식을 주장하는 게 종차별주의고요. 반종차별주의는
인종과 동물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서 종차별주의를 주장한 주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엄청 많죠? 네,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토마토 아퀴나스, 그 다음에 패스모어, 그 다음에 이마누엘 칸트, 이렇게 가장 많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베이컨이나 데카르트, 존 로크 같이 이런 학자들의 내용을 외우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고 도저히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이 4명의 학자들의 주장은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자연 질서에서 최고의 존재이며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는 과학과 기술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 경우에는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인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인간 간의 도덕적 관계에서만 동물에 대한 행동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동물은 이성이나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작동한다라고 보았고요. 존 로크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과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패스모어는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과도한 착취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명의 학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반종차별주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4명의 학자가 제시되고 있는데 피터 싱어와 제레미 벤담, 이 학자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싱어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모두 동등한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 동등 고려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문제에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는 피터 싱어가 주장을 한 내용이고 피터 싱어는 반종차별을 주장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톰 리건, 모든 의식 있는 생명체는 도덕적 권리를 지니며 동물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리처드 라이더는 인간이 종을 이유로 동물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도덕적 편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제레미 벤담은 동물의 도덕적 지위는 이성적 능력이 아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라면 이는 제레미 벤담이 주장을 한 내용이고 제레미 벤담은 반종차별을 주장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피터 싱어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부터 4강까지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는 다음 2강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